오후에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을 좀 맞출 수 있으면 35분을 좀 맞춰주시겠습니다. 그래서 35분을 자 37페이지 보시면 그 면책 결정과 강제 집행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표 하나짜리를 보신 다음에 지금 어디 오냐면 이제 그 개인 파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이제 기존의 강제 집행에 대해서는 557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즉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서 파산 고처는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면책 신청으로 중지되고 이제 면책 결정 확정됐다면 효력을 상실한다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만약에 면책 결정 이후에 새로운 강제 집행 들어왔을 때는 이건 집행 취소가 안 되거든요. 이때는 그 거기 보면 알겠지만 그 강제 집행을 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 이의 소송을 통해서 다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면책 결정 전에 강제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면 이게 파산 선고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취소가 또는 뭐 면책 그 보면 557조 이거 효력 때문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집행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면책 이후에 강제 집행이 들어왔으면 그런 경우에는 꼭 청구 이의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집행 취소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때 청구 이의를 하면 되는지는 그게 기준점이 거기 37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면책 결정 후에 새로운 강제 집행이 들어오면 이때는 청구 이의로 다퉈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주 1번은 실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그 660조에 보면 이제 도산법 660조로 되어 있는데 660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어떤 251조나 566조 또는 625조에서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해서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해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한다 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계속 독촉한다고 할 때 거기 보면은 그 이 조항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자, 이게 실무적 문제가 되는 거거든. 내가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내가 막 얘가 계속 돈 달라고 그래요. 걔 이 과태료 매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방법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방법으로 추심한 행위는 이거 과태료지만 그거 이외에는 과태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문제 많아가지고 그 밑에 보면 다른 법에서 규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채권 추심법인데 거기 12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변제를 이렇게 그 면책을 받았는데 그 사항을 보면 뭐 이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자 여기 보면 자 거기 보면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를 요구하는 행위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법령으로 정한 범위가 여기서 과연 법령이 뭐냐 이 논란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이 채권 추심법 이 규정을 들어가지고 이거 이제 이거에 기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는 이제 이 660조는 적용 범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가 뭐 추심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이 채권 추심법 12조를 쓰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꽤 와요.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얘가 막 계속 돈 달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면책 확인을 소송을 할 수도 있는지만 어떤 부분은 이렇게 내용 증명을 하나 보내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있고 특히 이런 단체 이런 것들은 이런 법정을 근거로 해서 해결이 되면 그 법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소송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8페이지 보시면 이건 아까 그 판례 있죠. 면책 결정 이후에 강제 집행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집행 취소했을 때는 각하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때는 청구 이의로 다퉈라. 그 하급심 판례를 38페이지 보시면 제가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단의 선거 각하 맞았는데 그 이유는 면책 결정 이후에 강제 집행 들어왔으니까 그건 청구 이의로 다퉈라. 이런 판례죠. 그래서 우리가 리쓰는 것 중에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넘어가시고 우리가 볼 거는 47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47페이지 보시면 이게 요즘 최신 논인데
변론 종결 전에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장 안 했을 때 이걸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파산 면책한 다음에 이제 재판에서 이제 파산됐습니다. 헌면 소각하여서 이겼을 텐데 그렇게 안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과연 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기냐 이게 있는데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이 청구이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요즘 메이니까 어떤 주된 논의거든요. 그래서 청구이의가 원칙적으로 그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주장을 안 했다 치더라도 파산 우리 이제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따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법리였는데 이게 파산 면책도 거의 준한다 이런 하급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 48페이지부터 그 50페이지까지 있는 그런 논의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은 책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급심이 나온 것들을 갖다 놓은 거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점심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첫 번째 표를 보면 이제 우리 임차인이 왔을 때 임대인이 회생을 했어요. 임대인이 개인 파산을 했어요. 임대인이 개인 회생을 했을 때 이때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건 어디냐면, 그래서 잠깐 먼저 띄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어디냐면 자, 128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128페이지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그 집주인이 도산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128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경우의 수는 그 회생 절차, 개인 회생 절차, 파산 절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에서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씩 해가지고 6가지의 경우 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다 하자니 머리가 아프고 암기할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는 사람은 집주인이 올까요? 세입자가 올까요? 세입자가 와가지고 집주인이 파산했어요. 집주인이 개인 회생,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머지 것들은 자 넘어가고, 거기 보면은 우선은 그 128페이지 보세요. 128페이지 보시면 그 도산 절차와 임대차 가지고 동그라미 1번 보면 회생 절차와 임대차. 그래서 자, 제목이 회생 절차와 임대차예요. 즉 집주인이 회생했어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보는 거 아니고 거기 보면, 자, 여기서는 제가 나눠놓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 제목은 회생 절차와 임대차 한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임대인이 회생했을 때 거기다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자, 임대인이 회생했을 때 이게 회생 절차와 임대차인데, 여기 우리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나눴는데 여기서 나눠놓지 않은데 임대인이 회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대인이 오진 않고 이제 세입자가 와가지고 아, 집주인이 회생을 했어요 이렇게 한 거란 말. 자, 이랬을 때 거기 보면, 자, 왜 회생했을 때 임차인들은 많이 안 오냐?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우선 자, 우리는 보증금은 이 왼쪽 그 한 장짜리 표를 보면 보증금은 여기서 환치권이냐, 공익채권이냐, 회생채권이냐, 뭐 회생담보권이냐, 여기에 뭐에 해당될 거냐 여기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임차 보증금은 회생담보권이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쭉 읽어보면 뭐 141조에 회생담보권이 있는데, 자, 이 우선특권으로 담보하는 걸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결론은 뭐냐면, 자, 주택 임차인 및 상가 임차차 보증금은 우선 변제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론적으로는 그 맨 밑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은 법상 회생담보권에 해당된다. 이게 이론적인 어떤 원리예요. 그러면 회생담보권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회생 절차의 구속을 받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죠. 실무는 여기서 보세요. 129페이지. 실무는 이러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 권리 변경 및 변제 방법으로 대항력과는 상관없이, 이게 중요해요,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을 취한다. 그래서 대부분 원래는 회생담보권이지만 여기는 회생채권을 보지만 이제 전액 갚는 걸로. 그래서 대부분의 집주인이 회생했어요 이랬을 때는 대부분 안 찾죠. 왜냐하면 변제 기간이 뭐라 썼냐면 전액 변제하는 걸로 변제 기간을 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네 번째, 이와 같은 실물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결제됐는데 쭉 해놓으면 결국은 뭐냐면 이 세입자들한테 막 이걸 만약에 너 회생 담보권을 담보권을 봐가지고 너 만약에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 회생 담보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회생 담보권이 만약에 집 가치가 1억이다. 1억인데 여기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6천 있고, 만약에 임차인이
만약에 뭐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집의 가치 1억이기 때문에 회생 담보권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근저당권자는 6천만 원이 회생 담보권이 맞아요. 근데 이 임차인은 지금 이 집을 경매시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자, 4천만 원은 받을 수 있죠. 이 집을 경매시키면. 그러면 회생 담보권이 되는 건 4천만 원이에요. 이 1천만 원은 나머지 건 이 집으로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반 회생 채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이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회생 담보권이라는 건 뭐냐면 담보되는 범위 내까지만 회생 담보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이렇게 따지면 만약에 이 세입자가 있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이런 세입자가 있다면 원래 변제 계획은 어떻게 따냐면 4천만 원은 갚는 걸로 짜고 1천만 원은 아까 이제 다른 채권자처럼 이거 이제 한 70%는 깎아주고 30%는 한 10년에 나눠서 변제하는 이런 변제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짜게 되면 임차인들이 반발이 엄청나요. 그런 역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거 다 여기 있죠. 그래서 회생 담보권이지만 그렇게 짜지 않고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전액 변제는 취지로 변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집주인이 회생했어요. 이렇게 상담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변제 계획을 짜기 때문에 즉 전액 변제하는 걸로 변제 계획을 짜기 때문에 집주인이 회생했어요 이런 경우는 크게 찾아오는 것도 없고 찾아와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나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129페이지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개인 파산과 임대차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자 이 가번만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선은 자 여기를 넘기고 자 어디를부터 보냐면 개인회생부터 보죠. 자, 132페이지.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죠. 자, 개인회생 절차와 임대차죠. 즉 뭐냐면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했어요.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어떤 직원들하고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직원분이 이렇게 제 강의가 너무 이렇게 이론에 치우친 강의가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거의 가르쳐주지 않고 대부분 실무적인 거 가르쳤는데 그래서 자 이론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132페이지 보시면 자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자 채무자라는 건 자 임차인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크게 묶고 자 133페이지 나번을 보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 채무자가 소인 경우, 즉 뭐냐면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했어요. 자, 이럴 때가 이제 법률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표에서 보면 개인회생에서 임차인은 어디가 있어요? 원래 별채권 옆으로 놨죠. 근데 자, 아까 보면은 별채권 옆에다가 이제 근데 동그라미 쳐서 위로 올라갔죠. 근데 아까 보면은 자, 별채권에 점점점점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자, 기억이 안 나죠. 자, 근데 조문 하나 써있죠. 뭐라고 몇 조나 써있어? 600조 이항이죠. 자, 600조 이항을 보세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기억나면 엄청난 거. 자, 600조 이항을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였죠? 별채권은 점점점이다. 자, 600조 이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어떤 변제 계획 인가일까지만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을 못한다. 그 반대 해석은 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채권은 즉 근저당권자 이런 것들은 그 개인회생 개시부터 인가 결정까지만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을 못하는 거고 인가 결정이 된 이후부터는 담보권이 살아난다. 자, 이게 그 얘기였죠. 근데 아침에 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나죠. 아, 괜찮아요. 자,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600조 이항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표를 보면 이렇게 됐죠. 600조 이항이라는 건 개시 결정부터 인가 결정까지는 이 담보권 실행을 막겠다. 그래서 비판이 이 개인회생에서 가장 큰 비판이 뭐냐면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피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담보권을 딱 인가 결정까지만 막아놨기 때문에 인가가 되면 그 다음부터 경매가 들어오니까 이거 불합리화돼가지고 개인회생에서 가장 약한 약점이 이 두 가지거든요. 자, 근데 뭐 그건 아직 입법 미비니까 거기다 보고 자 여기서 보면 임차인은 원래 별채권 옆에다가 있었는데 그게 동그라미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판례 때문에 이게 동그라미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이 부분을 자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지금 132페이지 옆에 보면 133페이지 자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부터 읽어보시죠. 자 거기 보면 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써놓고 나중에 보면 이걸 보시면 이제 이해를 갈 거예요. 거기 보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자 개인회생 절차에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견해가 있지만 자 쭉 읽어보면 그 이제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긴 하지만 자 이 임대차 목적물의 환가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할 거여서 별채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자 별채권과 준해서 별채권에 준해서 취급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별채권 옆에다 써놓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즉 얘는 근저당권자와 비슷하다. 근데 뭐가 차이점이냐?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지만 얘는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 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즉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그 밑에가 중요해요. 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해서 판결 등을 집행권을 따로 획득하더라도 자, 이 채권은 여전히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되는 거고 따라서 개시결정을 내렸으면 자, 이 강제 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 그런 임차인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 지배적 견해였다 해가지고 이게 그 이제 지배적 견해였는데 그 이제 자 여기까지가 그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임차인은 별채권 근저당권과 비슷해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게 되면 이 사람은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너는 내가 직접 만약에 내가 1순위나 또는 1순위가 경매 신청 안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쩔 수 없다. 이 집주인이 새로 바뀌거나 누군가 경매 신청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그러나 여기 보면 이제 그 판례가 이제 그 2017년도 1월달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자 이거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이 판례는 이 판례 번호가 그 뭐야 32014 이 판례가 어디냐면 32014 세 개나 한번 쳐보죠. 59페이지부터 보세요. 59페이지. 자, 59페이지부터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두시고, 자, 59페이지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 과거 견해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회생이원 직무편람인데 거기 보면 대법원 판결 전 견해 가지고 별채권부 채권에 준하는 겨 가지고 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게 쭉 써놨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59페이지 나번을 자, 네 번째 줄부터 보세요. 자, 경매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해 가지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해서 집행권을 따로 획득하더라도 개인회생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이게 과거의 논의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임차인한테는 특별한 뭐 나중에 경매되면 보증금 받겠지만 경매 안 됐을 때 구제관금이 마땅치 않다. 이게 과거 견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그 61페이지부터 이제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 판례 이게 이제 1심, 2심 가져왔는데 이제 대법원 걸 먼저 보죠. 자 74페이지 보세요. 74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2017년 1월달에 나온 판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저 결론만 76페이지 보세요. 76페이지. 76페이지 보면 그 동그란 줄친 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세요. 자,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자,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뭐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그 회생 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자 보증금 반환 채권 중에 여기 이렇게 했죠. 우선 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자 쭉 읽다 보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돼서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이런 논리 구조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면 이 만약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 누락된 놈은 그 표 위로 갔죠. 그 다음에 임차인도 표 위로 가는 게 이 판례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즉 이 만약에 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면책이다. 아까 개인회생에서는 아까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비면책이었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자 이 판례 다만 이 판례는 뭐냐면 이 여기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서는 뭐 그 쟁점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이 판례에서는 이미 자 앞에 보시면 그 61페이지 보세요. 61페이지 보시면 이 판례의 1심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미 이 임차인한테는 판결문이 있었던 거예요. 판결문이.
이랬을 때 그 해당 물건을 경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1심에서 2심, 3심도 똑같이 나왔는데 이유만 틀리는데 거기 보면 그 61페이지 보면 청구 이의소송에서 보면 주문 1번을 보세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게 그 임대차항 그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 대상에 한해서 불허한다. 그래서 이거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 목적물에 한해서는 별채권 유사 권리가 있고 이건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을 봐가지고 집행을 허용하겠다. 이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뭐 해석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 청구 2에 이제 집행법을 잘 아는 분들은 뭐냐면 청구 2에서는 그 우리 주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일반적 집행 권한에 그 집행력을 배제하려는 거지 그렇게 일부에 대해서 집행력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법 판결은 이제 좀 안 맞지만 이게 그래서 청구 2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 주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집행법에 하는데 중요한 건 이 76페이지에 있는 이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경우는 강제 집행을 못한다고 봤었는데 이 판례에서는 그 별채권 유사로 봐가지고 별채권 유사는 이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는데 판례에서는 얘는 그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냐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그 기재되지 않으면 비면책이죠. 비면책은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3심이 다 결론은 같았지만 논리는 다 달라가지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얘는 분명히 채권자 목록에다 얘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놈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예? 개인 회생 신청할 때 예. 그 임차 보증금도 채권자 목록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명히 형식적 기재를 했어도 그걸 해석을 그렇게 않겠다 그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여기 그 바로 그 위가 그런 내용이야. 자 그 줄침대 보세요. 주택 임차인은 채무자 회상법에 의해서 인정된 우선 변제권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증금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자 여기 보세요. 서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이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 이거. 그래서 우리 분명히 기재됐는데 불구하고 해석을 기재되지 않은 눈으로 봐가지고 비면책으로 가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 대법원 판례 2017년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게 돼. 왜냐하면 기존의 논의가 이거 대법원 판례하고 배치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갔냐면 개인회생 절차와 임차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표가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원래 별채권 유사가 걸리기 때문에 옆에다 갖다 놨지만 이제는 목록에 기재된 누락된 놈하고 똑같이 봐가지고 개인회생 절차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화살표를 갖다 놓은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화살표가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76페이지에 있는 이걸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암기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읽어보면 제가 필요한 부분 줄 쳤죠. 거의 채권자 목록에다 우리 보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보면 이렇게 목록을 그 개인회생 할 때 보면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이제 개인회생 별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개인회생에서는 만약에 이 집이 1억인데 위에 근저당이 만약에 7천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증금이 5천이다 하면은 여기 보면 이 근저당은 이제 별채권으로서 이제 7천만 원 다 받지만 얘는 이걸 1억이니까 여기 3천만 원은 별채권으로 인정되는 거고 이 2천만 원은 일반 개인회생 채권 봐가지고 이건 변제계획안 이렇게 짜거든요. 위약정 채권으로. 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걸 모른다 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했어요. 이랬을 때 이 판례를 이제 봐가지고 여기서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없지 그 논의는 없지만 대법원 판사가 뭐라 하냐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과 비슷하게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재판도 할 수 있고 집행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아까 어디를 하고 있냐면 여기를 하고 있죠. 자, 집주인이 그 133페이지 보시면 바로 이 판례 133페이지 보시면 또 이 판례 22014-32014 이 판례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판례 전문을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자,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했을 때 이 부분, 이 판례를 꼭 알아서 결국에는 옛날에는 좀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그럼 뭐가 있어? 집주인이 파산을 했어요. 이때 보면은 자, 파산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되느냐? 파산을 했으면 그게 몇 번이냐면 그 129페이지죠. 129페이지 보시면 자,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이 경우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는 뭐냐면 거기 보면 자,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뭐 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 미행 쌍무계약에 대한 335 5조 적용을 배제해가지고 즉 뭐냐면 뭐 집주인은 파산 관계는 해제권 때 임차인을 보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임차인은 뭐 보증금 이거 대항력 이런 거 갖추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번째 줄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선 변제권은 파산 절차 또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의미이지 경매 신청권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 예전에는 해석을 파산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경매 신청권이 없다. 왜냐하면 실질은 파산 채권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다 퀘스천 마크를 치는 게 뭐냐면 아까 개인회생에서는 이제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판단이 없고 아직 해석론이기 때문에 이게 담보 이게 우선 변제권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별제권과 유사하게 봐가지고 이제 재판도 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매 신청권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그 옆에다 이제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죠. 왜냐면 개인회생에서는 다르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에 이 개인 파산을 했는데 이런 집이 있어요. 1억짜리 집이 있는데 근저당권자가 7천만 원이고 얘가 만약에 임차인이 5천만 원이면 이런 경우에 파산관계인은 이 집을 환가할까요? 환가하지 않을까요? 환가해요? 안 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파산관계인이 잉여 가치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고 임차인들도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을 환가해도 남는 돈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 파산 관계인은 이걸 환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한테 남는 게 아니 없고 나는 배당받을 그 환가할 게 없잖아. 이랬을 때 뭐 하냐면 그냥 이 재산을 놓고 그냥 그 파산 절차 파산하고 면책 가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임차인은 얘가 경매 신청을 해주면 얘는 되지만 얘가 경매 신청 안 해주면 얘는 아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차인한테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 게 과거 견해고 이제 아직 다른 견해가 이제 이 개인회생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한테 이제 임차인은 별제권에 준하는 권리인데 얘한테 경매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건 아직 예전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퀘스천 마크라고 해가지고 이 판례가 여기 있는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30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자 근저당권 이해 장애 부동산에 관해서 뭐 이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별제권자에 준하는 것을 봐가지고 자 이렇게 있죠.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무가 즉 7천만 원하고 보증금 합산하는 경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재단 제거 포기할 것. 즉 이거 놔두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차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파산 관계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해서 재단 포기를 하게 되면 즉 놔두고 파산해버리면 임차인은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뭐 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는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로 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파산 관계인이 대부분 이걸 해줘라 이렇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파산 관계 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면 자기 돈 나올 게 없으니까. 왜냐면 이게 환가가 돼야 자기 특별보수를 받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얘를 그냥 환가 포기하고 그냥 바로 그 파산 절차 면책 절차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때 얘가 이제 얘도 보면 얘도 뭐라고 별제권 유사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집이 경매됐을 때는 적어도 자기가 우선 변제권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얘한테 경매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전에는 이렇게 다수결이 했는데 지금 개인회생에서 별제권 유사 권리라고 해서 경매 신청권이 판결을 이렇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도 해석론이 요즘 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이제 집주인이 회생했어요. 근데 답이 뭐예요? 얘는 전액 변제하는 걸로 변제 기한을 짠다. 그렇기 때문에 큰 뭐 문제는 없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이게 그 담보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얘를 그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거로 가기 때문에 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재판도 할 수 있고 장기 집행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내고 파산에서도 별제권과 유사한 권리로 가가지고 얘 우선권은 있지만 얘한테 경매 신청권이나 재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이제 다수의 견해였지만 지금은 아직 판례가 없어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이 여기 문제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보면 뭐 사용자가 파산했어요, 회생했어요, 개인회생했을 때, 자, 그 문제를 한번 다시 보시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죠. 자, 보세요. 표를 한번 보시죠. 자, 표를 보고 만약에 근로자가 왔는데, 자, 사용자가 회생을 했어요. 이때 법률 관계는 뭐냐면은 임금 채권은 공익 채권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영향을 안 받지만 법원에서 어떤 회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즉 180조 사망할 때 중지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회생 절차와 임금이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그냥 회생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너 소송도 할 수 있고 집행도 할 수 있다. 이게 개인회생과 임금이고, 그 다음에 파산에서는 너는 나중에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집행, 여기서 보는 건 집행이기 때문에 너는 재단 채권이라, 임금은 재단 채권이라 하더라도 파산 선고가 되면 이미 한 강제 집행도 실효가 되고 앞으로도 금지되기 때문에 너는 강제 집행 시익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답은 길지 않은데 이걸 표를 보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건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임대차와 한번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임금하고 임대차. 우리 뭐 조세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조세를 물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 아침 시간에 뭘 했냐면 담보권을 했었죠. 자, 담보권 어떻게 됐어? 자, 근저당권자 왔을 때는 회생 절차에서는 얘는 회생 담보권이기 때문에 회생 절차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얘는 꼭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얘는 권리가 실권된다. 이런 판례를 봤었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채권은 일정한 부분만 구속을 받기 때문에 점점점이고, 즉 인가결정까지는 담보권 설정이나 실행을 못하지만 인가결정이 나버리면 그때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파산 절차에서는 별채권은 그 절차의 구속을 안 받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자는 자기가 원하면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근저당 경매 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왜? 왜 하는 거야? 파산 관장이 돈으로 바꿔도 환가하는 거고, 이 별채권자가 돈으로 바꾸는 것도 환가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이제 뭐 공익채권이나 뭐 회생담보권 이런 것들이 용어만 어려울 뿐이지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심시간 지금 뭐 바로 시작했으니까 좀 한 15분 좀 쉬셨다가 다시 꺼시겠습니다.